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트랜스포머까지 봤죠. 그리고 이제 이 트랜스포머가 당연히 2016년에 나왔으니까, 17년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 막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자체 모델로만으로도 발전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 더 재밌는 점은 이 인코더와 디코더를 잘라서 인코더만 사용하는 모델, 디코더만 사용하는 모델로 이제 분리돼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퀀트 시퀀스를 우리가 공부했을 때 말을 듣고 나서 말을 하는 건데, 이걸 잘라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인코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듣고 내가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듣고 나서 이제 이해한 다음에 그 문맥이 반영된 어떤 그 인베딩을 다시 뱉어주죠.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거를 꼭 다시 듣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작업들, 그러니까 내가 텍스트를 보고 분류만 한다라고 했을 때 꼭 내가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듣고 나서 이해한 다음에 손으로 분류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분류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걸 풀 때는 굳이 내가 말하는 부분인 디코더가 필요 없더라 라고 해서 발전한 게 이 인코더만 뜯어서 사용하게 되는 버트 계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코더는 더 이해하기 힘든데요. 사실 이제 디코더만 사용한다는 거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듣고 얘기했는데 그 버트 부분에서 생각해 보시면 인코더에 있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통해서 인코더를 확인하고 내가 컨텍스트 벡터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디코더 안에 있는 셀프 어텐션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그거를 비유해 보자면은 내가 그냥 이제 지금부터 하는 거는 10마디 들은 다음에 그냥 그 10마디를 바탕으로 11번째 말을 뱉어내고 그 11개까지 다시 듣고 11개를 바탕으로 12번째 말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말만 하는 기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어떤 컨텍스트 없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만 보고 막 말을 하는 기계가 되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학습을 했는데 성능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버트는 이제 뭐 말은 이렇게 해놨는데 결국은 트랜스포머로부터 가져왔고 인코더 쓴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뭐 요거는 이제 이 버트라는 모델이 공개가 돼 있고 이제 베이스 모델과 라지 모델이라고 이렇게 가벼운 모델과 무거운 모델을 둘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골라서 그냥 자기 컴퓨터에 맞는 걸 쓰면 되고요. 당연히 라지 모델은 학습할 때 데이터도 더 많이 들고 이제 학습 양도 많아야 되고 계산도 느리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버트라는 모델이 있는데 얘를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학습은 이 두 가지 태스크를 합니다. 이제 내가 어떤 문장이 있으면 랜덤하게 15%의 단어를 지웁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라는 토큰을 거기에 남겨놓고 이 마스크를 예측하는 뒤에 있나요? 네, 마스크가 뭐였게 하는 걸 맞추는 거를 하고요. 이제 앞선 디코더에서는 이제 앞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봤는데 이제 마스크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 앞 문장과 뒷 문장을 다 확인합니다. 당연히 셀프 어텐션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제 그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이 다이렉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NSP라는 어떤 태스크인데 어떤 두 문장이 있으면 그 두 문장의 가운데에다가 이 SEP라는 토큰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 두 문장이 원래 페어였냐 아니냐 섞은 다음에 이 문장이 원래 페어가 맞냐 아니냐를 맞추는 그런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흐름을 보는 그런 태스크 두 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모델을 가지고 이제 위키피디아, 뭐 뉴스 기사 이런 걸 수억 개 문서를 가지고 와서 얘들을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는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 물론 그냥 비어져 있는 모델도 있지만 이미 프리트레이닝 돼서 어느 정도 말을 이해하는 그런 모델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학습이 다 되었다는 가정에 문장을 막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맨 앞에 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얘로 yes나 no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토큰 하나당 다 다시 이렇게 문맥이 반영된 인베딩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단어 단위의 태스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유명한 게 개체명 인식을 하는 NER인데요. Name Entity Recognition이라는 태스크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문맥을 고려해서 얘가 이제 과일의 애플인지 혹은 어떤 회사의 애플인지 이런 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소재 연구에서는 예를 들어 어떤 소재 연구에 대한 문장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뭐 LIPF6라는 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얘가 뭐 전해질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전극에 해당하는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버트 모델의 단점이라고 얘기되는 거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원래 문장에서 랜덤한 단어를 마스크로 가려서 학습하는 게 이제 주된 학습인데, 이제 랜덤하게 지우기 때문에 어떻게 랜덤하게 지웠냐에 따라서 좀 학습된 문장의 모델의 효율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지운 문장이 I love you에서 I와 U였다고 가정해 볼 때,
이게 이 두 개 사이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날려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개 이거를 예측하는데 얘가 되게 중요한데 날려버렸으면은 모델의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결국 학습을 많이 시키면 조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학습이 된 모델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기본 버트 모델 같은 경우에 위키피디아나 어떤 그 뉴스 기사 같은 말하자면 이제 일반인들이 읽는 그런 문서로 학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 문단 같은 게 들어왔을 때 성능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도메인에 맞춰서 추가로 학습시킨 모델들이 이제 서브 버트 모델들이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 같은 경우에 이 토크나이저라고 하면은 이제 단어를 어떻게 자를까 하는 걸 결정하는 그런 인풋 어떤 그 코드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이제 하이퍼텐션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뭐 이 단어를 충분히 많이 봤으면 얘를 한 단어로 버트가 알아서 한 단어로 인식하는데 이제 이 단어를 처음 보는 단어라고 하면은 이제 단어를 잘라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 아텐션으로 잘라서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설명한 거 놓친 것 같은데 버트는 그래서 처음 보는 단어도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났든 처음 보는 단어든 간에 어떻게든 잘라서 물론 처음 보는 단어면은 성능은 떨어지겠지만 잘라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단어 학습할 때 없었던 단어는 예측을 못했는데 버트는 그런 것까지 토크나이저 수준에서 해서 그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토크나이저 자체도 내가 버트를 어떻게 학습시켰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다이아베이티스나 뭐 이제 DNA 같은 단어는 우리가 일반인도 충분히 많이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얘를 모든 버트들이 다 한 단어로 인식하는데요. 이제 사이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책을 조금 더 공부시킨 거고 펀메드 버트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논문들을 추가로 공부시킨 버트인데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하이퍼텐션을 보면은 이제 버트는 얘를 이해를 못해서 이제 반으로 잘라서 이해하고 사이버트는 바로 이해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해했다는 거는 한 단어로 인식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예 저도 잘 모르는 단어 뭐 그 날록손 이런 단어가 왔을 때 이게 드러그의 이름인데 이제 버트나 사이버트 둘 다 얘를 잘라서 이해하려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 보는 단어라는 거죠. 근데 이제 펀메드 버트 같은 경우는 이 단어가 충분히 학습셋에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얘를 한 단어로 인식해서 개별적으로 임베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이해가 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도 당연히 문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운스트림 워크, 즉 이제 우리가 분류 작업을 한다거나 NER 같은 걸 할 때 성능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소재 문헌 쪽에서도 우리가 버트 모델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맷버트, 머테리얼스 버트, 맷사이버트 등이 폭넓게 이렇게 그룹마다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크나이저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르는 단어만 자른다는 건데 이제 상대적 빈도수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제 토크나이저 수준부터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원본 텍스트가 이런 일렉트로라이트를 만들 때 솔트를 어떻게 넣고 1대1로 섞고 뭐와 뭐를 섞었다 이런 원본 텍스트가 있다고 했을 때 버튼 같은 경우는 일렉트로라이트도 잘 몰라서 얘를 일렉트로리티로 이렇게 분해를 하고요. 이제 LIPF6도 잘 몰라서 LIPF로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맷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렉트로라이트도 한 단어로 인식하고 LIPF도 한 단어로 인식하고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체명 인식 NER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뭐 어떤 명사가 들어왔을 때 얘가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냐, 뭐 머티리얼에 해당하냐, 프로퍼티에 해당하냐, 저 하나하나 태그가 다 기억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명사가 뭐에 해당하는 명사인지 분류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성능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냥 버트 같은 이제 색깔이 밝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건데 버트보다는 사이버트가 더 전체적으로 밝아서 성능이 좋고 얘보다 맷버트가 훨씬 더 성능이 좋고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런 태스크는 제 소재 논문에서의 태스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까 인코더 디코더 중에 인코더만 사용하는 이 버트 모델의 요약을 보면은 이제 인코더만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문장 내 단어에 문맥이 반영된 임베딩 값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맥이 반영된 임베딩 값을 얻었기 때문에 뒤에 분류를 한다든지 개체 인식 같은 걸 할 때 당연히 성능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를 인코딩 레이어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빠뜨렸는데 이제 분야마다 이렇게 스페셜라이즈된 어떤 그 버트들이 있고 그게 이제 뭐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예를 들어 내가 테니스에 관련된 버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테니스에 관련된 문서를 전부 다 모아서 추가 학습시키면 됩니다. 그럼 테니스 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GPT인데요. GPT는 저도 이게 왜 잘 되는지 잘 모를 그럴 구조를 갖고 있는데 내가 그냥 디코더만 쌓아놨습니다. 디코더만 쌓았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생각하지 않고 말을 막 합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저기에서 왔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앞에 거를만 참고해서 바로 뒤에 단어를 예측하는
그래서 이제 그 비주도 학습, 그 앞에 나온 단어만 참고해서 바로 뒤에 단어를 예측하는 그런 학습법만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들었는데 성능이 좋더라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파인튜닝 같은 것도 합니다. 파인튜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특정한 목적을 가진 거를 그 분류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학습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챗GPT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이런 전체적으로 프리트레이닝이 위주로 된 단어고요. 모델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계속 말만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백워드를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 내뱉지 않은 말을 이제 고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뒤쪽의 문맥을 반영할 수는 없다라는 단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결국 데이터 양으로 극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GPT의 특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쓴다고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 퓨샷 러너라는 역할을 한다고 지금 적혀 있는데 이제 왜냐면 얘는 이제 사람처럼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소수의 정보나 아예 정보를 안 주더라도 얘가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서를 줘, 이걸 배터리에 관한 거야? 아니야? 라고 물었다고 했을 때, 이제 학습을 전혀 안 시켰더라도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읽어서 배터리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정보를 안 줬을 때를 이제 제로샷 러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 줬으면 5샷, 6개 줬으면 6샷 이런 식으로 이제 N샷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K-웨이는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그 선택지가 5개면 5웨이고 2개면 2웨이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정보를 적게 주고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이 이제 우리가 그 모델을 학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시만 몇 개 줌으로써 모델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버튼은 저희가 추가 학습을 무조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그 GPT 같은 경우에는 얘한테 그냥 내가 지금부터 N샷 러닝 할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뭐 예시를 주겠어 하고 1번 예시, 2번 예시, 4번 예시 주고 새로운 문제를 딱 내면은 얘가 이제 답을 앞에 예시만 보고도 그걸 바탕으로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컨스트 러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GPT 같은 것도 우리가 그냥 이제 채팅으로도 직접 이런 걸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저희가 GPT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우수하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오픈 AI 같은 이런 회사들이 데이터셋을 정말 방대하게 잘 만들었고요. 특히 이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에도 나오고 했던 게 예를 들어 뭐 욕설 같은 게 들어가서도 안 되고 거짓말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런 그 나쁜 데이터들을 다 걸은 그런 데이터를 이제 학습시키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거를 수많은 인력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AI가 가끔 이렇게 공격받는 점 중에 하나가 저개발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 낮은 비용으로 이런 라벨링을 다 시켰다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뭐 잔인한 뭐 소설 같은 거를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욕설 같은 걸 보면서 고통받았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비판을 받을 만큼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학습 품질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모델이 결정적으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사실은 오픈 AI에서 GPT를 어느 날 공개하더라도 저희 같은 일반인이나 혹은 이제 뭐 한두 개 연구 그룹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모델이고 수많은 컴퓨터를 필요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단점이 되기도 하죠. 뒤에서 언급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학습할 때 이제 아까 뭐 그 인컨텍스트 러닝 이후에도 다른 방법들이 사용됐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Q&A 같은 데이터셋도 얘네들이 정말 잘 준비해서 학습을 시켰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GPT 써보셨으면 알겠지만 막 대답을 들은 다음에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답변 안 좋았어 이런 거를 그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리인포스먼트 러닝도 이제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챗GPT가 되게 우월하고요. 이제 소재 문헌에서 사용된 예시를 설명드릴 텐데 이건 아마 백선 교수님도 아마 설명을 잠깐 하셨을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게 그 카이스트 김지한 교수님 방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제 그 교수님 방에서 개발한 아주 좋은 데이터베이스와 인하우스 코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이 코드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사람이 공부하지 않고 그냥 GPT로 연결시켜서 사람은 말만 하면은 얘를 알아서 실행시켜서 이제 돌아가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프라고 이름 붙여주셨고요. 이제 모프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모프의 프로퍼티를 예측하는 어떤 코드, 그리고 그 예측된 프로퍼티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프 만들어내는 그런 코드, 이거를 다 이제 개발을 따로따로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GPT한테 프롬프트를 아주 정교하게 짜놓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은 어떤 모듈을 켜.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이걸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다 프롬프트를 짜놓으면은 사람이 이제 나 새로운 모프 찾고 싶은데 뭐 성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제 얘가 알아서 막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모듈을 켜 해서 그 모듈을 켜서 막 계산을 하고요.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알아서 받아와가지고 또 막 분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는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GPT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인하우스 코드를 연결한다거나 외부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답해준 모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어려운 코드들을 이제 사람이 말로만 이렇게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저희 그룹에서 한 건데, 이제 GPT가 공개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이제 그 논문에 버트로 보고된 소재 관련 자연어 처리 태스크를 저희가 그냥 다 다운받아가지고 GPT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능을 비교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제로샷, 퓨샷, 파인튜닝 이런 방법이 다 GPT에서도 가능한데요. 제로샷을 할 때는 어떤 우리가 지금은 예시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즉 어떤 문서가 들어왔을 때 이 문서가 배터리에 관련된 문서인지 배터리에 관련 문서가 아닌지를 비교하는 게 기존에 보고가 돼 있었고요. 버트로 성능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GPT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겟 테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제 GPT가 계산하는 이 텍스트에 인베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터리와 논배터리로 분류하는데 이 배터리라는 단어에 인베딩이 있을 거고 논배터리라는 단어에 인베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단어 간에 이제 시밀러리티 계산해서 시밀러리티가 얘에 더 가까우면 배터리로 판단하고 얘에 더 가까우면은 논배터리로 판단한다 라는 게 이제 제로샷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퓨샷 러닝은 이제 이때부터는 거의 챗GPT 같아지는데요. 내가 지금부터 그 바이너리 분류 작업할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작업을 잘 설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예시로서 배터리로 라벨된 텍스트를 줄게, 논배터리로 라벨된 텍스트를 줄게,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준 다음에 자 이제 너는 네가 문제를 풀 차례야, 타겟 텍스트를 주고 뭔지 맞춰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퓨샷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GPT를 직접 학습하진 않고요. GPT를 직접 학습하는 방식이 파인튜닝이고, 사실은 이거는 버트에 비해서 큰 장점이 있냐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많은 데이터를 주고 이제 우리가 GPT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GPT 이 파인튜닝 페이지가 따로 있고, 내가 데이터를 올려서 학습을 시키면은 거기서 이제 모델이 따로 만들어지고 그걸 클릭해서 해야만 이제 이 업데이트된 GPT를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가 다운받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GPT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GPT 자체를 업데이트 시켜서 이제 그때부터 분류를 시키는 요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먼저 이 제로샷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인베딩을 비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라벨을 뭘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GPT를 사람처럼 생각하면 당연한 거고요. 뭐 내가 어떤 거 두 개로 분류하라고 했는데 이제 분류하는 어떤 그 제목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을 때 내가 분류하는 제목만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배터리와 논배터리로 이렇게 원래 이렇게 그 데이터셋을 이렇게 되게 썼기 때문에 그대로 써서 학습을 해봤는데 이제 애큐러시가 60% 언저리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인베딩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배터리와 논배터리라는 게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보면 되게 비슷한 단어입니다. 아까 이제 맨과 우먼을 인베딩 할 때 보여드렸는데요. 맨과 우먼이 뭐야 반대잖아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딩에서 보면 이 두 개가 굉장히 가까운 값을 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터리 대 나머지 뭐 다양한 도메인들, 그래서 다이버스 도메인이라고 해서 똑같이 분류 작업을 진행하면은 성능이 이제 거의 80%대로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네 해서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해보자 해서 이 다이버스 도메인, 나머지 논문들이 대체로 어떤 건지 봤더니 뭐 메디컬이나 사이콜로지컬에 관련된 논문이 많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성능을 봤더니 더 올라간 걸 또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구차하게 가보자 해서 뭐 그냥 배터리 머티리얼 대신에 papers related to battery energy materials 이렇게 하니까 또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샷 러닝은 내가 그 라벨을 뭘로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저희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었고요. 버트는 당연히 제일 높은데 이거는 학습을 뭐 데이터를 거의 3,000개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라벨링을 하나도 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상당히 준수한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퓨샷 러닝도 진행해봤는데요. 퓨샷 러닝 프롬프트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그대로 그냥 챗GPT에 써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인풋이라고 해서 먼저 태스크를 설명해 줘야 되고요. 우리가 true or not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가 true고 아닌 게 not이죠. 그리고 이그젬플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터리, 논배터리로 하기 때문에 이제 true인 거 하나, false인 거 하나씩 주면 이제 원샷 러닝이 됩니다. 뭐 이제 5가지로 분류하는 거면은 5가지를 하나씩 다 줘야 이제 원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씩 주고 이제 인풋을 준 다음에 아웃풋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얘가 원샷 러닝으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뭐 그 결과가 여기 그래프인데요. X축이 프리시전, Y축이 리콜인데 이제
그 버트가 그다음 원의 크기가 이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트는 되게 성능이 좋긴 한데 얘가 3,000개로 학습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거의 뭐 성능이 엄청나게 좋긴 하지만 노력이 많이 들어간 거고요. 근데 GPT 같은 경우에는 제로샷만 해도 거의 리콜은 이미 거의 0.99를 찍고요. 이제 프리시전도 0.9를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한 개만 줘도 이 프리시전이 확 올라가고 5개쯤 주면 거의 우리가 그 0.99, 0.95 넘는 어떤 굉장히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는 당연히 우리가 그 데이터를 적게 갖고 있을 때 이제 그 인퍼런스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가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GPT 모델을 요약하자면은 트랜스포머에서 그 뒤에 마스크 셀프 어텐션 부분, 디코더 파트만 사용했다. 그래서 그냥 말만 만들어내는 모델이다. 그리고 주어진 시퀀스에서 다음 이게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지금까지 들은 말로 바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모델이고요.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더니 이제 높은 퀄리티의 문장 생성이 가능해서 이제 문장 생성만 하는 기계지만 여러 가지 일을 시켰을 때 막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단점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계산 같은 건 오히려 못 한다고 하죠. 뭐 3 곱하기 6 나누기 몇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는 잘 못 푸는 게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에 정확한 그 계산이 들어있었으면 이거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사실 숫자 계산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맥을 파악해서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들었으면은 이제 뭐 GPT에서 할루시네이션이 있고 이런 거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냥 앞에 거를 듣고 뒤에 걸 만들어내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제 얘가 그럴듯하게 그냥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구에 이제 이 버트나 GPT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모델을 사용해야 하는가 했을 때 당연히 장단점이 있고요. 이런 클로스 도메인 태스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슈퍼바이즈 러닝, 아까 말씀드렸던 분류 작업이나 이런 NER 같은 거에서는 사실은 여전히 버트가 좀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우리가 학습 데이터는 많이 준비해야 되지만 그만큼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그 GPT는 우리가 결제를 하고 써야 되는데 버트는 우리가 다운만 받은 다음에 슈퍼컴을 우리가 갖고만 있으면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예측하고 하는 데는 그 다음부터는 추가적인 코스트가 들지 않죠. 이제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코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분류 모델을 사용할 때나 아니면은 학습 셋을 준비하는 그런 노력에 비해서 우리가 예측을 많이 해야 될 때 이럴 때 훨씬 유리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오픈 도메인 태스크, 즉 결과가 값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그런 작업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까 챗모프 같은 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 세 개 중에 어떤 모델을 써야 될지 뭐 말로만 막 설명했을 때 얘가 알아서 선택해서 실행할 수 있었듯이 이런 결과 이제 결과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뭐 어떤 팩트 베이스드 퀘스천을 대답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커먼 센스에 기반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작업에 훨씬 유리하고요. 대신에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GPT 같은 경우는 모델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희 연구들 버트와 GPT 비교한 그 연구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연구하는데 거의 수백만 원을 GPT 사용료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예측하는데 그 정도 썼는데 예를 들어 예측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면 계속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GPT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데이터 수는 적거나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갈 때 대신에 그에 비해서 생성은 이제 우리가 답은 적게 얻어도 될 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와 있고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 라지가 붙었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그 엄청나게 많은 문장과 웹페이지 뉴스 기사 이런 텍스트로 학습이 되어 있는 사전 훈련이 되어 있는 모델을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버트도 이제 프리 트레인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제 GPT와 같은 모델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GPT 계열 언어 모델들이 유명해진 게 거의 작년 말쯤이 챗GPT가 나오면서고요. 그 전까지도 많은 모델이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 챗GPT와 GPT-4가 나오면서 굉장히 핫해지고 있고요. 사실 제가 최신화를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 뭐 클로드 같은 뭐 모델도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런 GPT와 유사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고 뭐 구글의 제미나이도 있고 이제 메타의 라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마를 설명드릴 건데 왜냐면은 GPT의 단점을 계속 말씀드렸던 게 폐쇄형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 자체를 다운받을 수도 없고 학습시킬 거를 우리가 학습을 시킬 수는 있지만 학습시킨 걸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얘네들이 줘도 우리가 돌릴 수가 없는 수준으로 거의 뭐 수천 개의 GPU가 있어야만 돌릴 수 있는 크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할 때 문제점은 얘가 GPT가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전 했던 그 결과를 한 달 후에 똑같이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시스턴시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논문에 이제 GPT를 써서 논문을 냈을 때도 리뷰로 그런 코멘트가 왔습니다. 너네 이거 재현이 가능하냐? 내 생각엔 재현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너희가 모델을 안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메타 같은 이제 페이스북 만든 회사죠. 메타가 이제 공개한 모델이 라마라는 모델인데요. 얘네들은 아예 모델을 다 공개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이제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 1700빌리언, 115빌리언 이게 이제 웨이트의 개수인데요. 그러니까 모델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델의 크기는 훨씬 작고요. 근데 이 65B짜리도 그 이제 저희 슈퍼컴퓨터 뭐 이제 GPU 4개 좋은 거 4-5개 들어가 있는 걸로는 얘도 못 돌립니다. 그래서 더 작은 걸 써야 뭐 이런 7비짜 이런 걸 써야 겨우 돌릴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컴퓨터를 그래도 좀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다운받아서 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만 업데이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만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되게 컨시스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GPT 같은 이런 오토 인코더 모델을 쓰고 싶은데 이제 나만의 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할 때는 라마를 쓰는 방법이 좋고요. 요즘 최근에 나온 논문들 보면은 GPT도 쓰고 라마도 써서 비교하는 논문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 좋은 선택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낙타 종류로 이름을 많이 짓던데 이런 모델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작년 말 기준으로 만든 거라서 아마 많은 모델들이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라마가 아마 3까지 나올 수 있어서 라마 계열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LLM 모델을 요약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버트 같은 오토 인코딩 모델, 버트는 이제 인코딩 정보를 생성하는 모델. 그러니까 이제 그 인코더만 사용해서 그 어떤 문맥이 반영된 그런 인베딩을 생성하는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슈퍼바이즈 태스크 할 때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데이터 개수는 많은데 혹은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는 돈이 적게 드는데 이제 예측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GPT는 이제 오픈 도메인 태스크를 푸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다품종 소량 생산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는 적고 그 결과는 되게 좋은 걸 얻고 싶고, 그리고 태스크의 종류가 되게 많고, 그다음 태스크가 되게 간단한 게 아니고 복잡한 과정을 요구할 때는 GPT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GPT를 사용할 때는 아까 저희 연구 예시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 NLP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태스크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성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내가 풀려고 하는 태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설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당연히 이제 그 비용이 높아지겠죠. 왜냐면은 GPT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넣어준 토큰이나 나오는 토큰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데이터를 넣거나 걔한테 말을 많이 시키면 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트 절약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전략적으로 잘 프롬프트를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정말 간단한 예시만 들면은 뭐 이제 이런 GPT로 논문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뽑아내는 연구들이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논문을 100개를 주고 여기서 다이얼렉트릭 컨스턴트가 존재하면 뽑아라 라고 했을 때 다이얼렉트릭 컨스턴트를 뽑아서 주는데 너 이게 정말 맞다고 확신하니? 이런 질문을 하나 더 넣으면 사실 그 틀리게 예측한 거를 사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고 다시 정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 하나 더 했을 때 이제 정확도가 뭐 몇십 % 확 올라가긴 하는데 그런 질문과 답변을 한 번 더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추가적인 코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적절하게 슬기롭게 잘 프롬프트를 설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